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상이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월명사의 제망매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시험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볼게요. 자, 시험의 포인트 대략 4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는요. 갈래상 특징을 물어볼 겁니다. 갈래상 특징. 자, 이 작품의 갈래는 신라시대에 이제 나왔던 향가라는 갈래인데요. 향가의 특징 아셔야 되고요. 후대에 등장하는 그 시조와 가사라는 그 갈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근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게 이제 향찰로 표기하거든요. 향가라는 갈래는 향찰이라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는 그런 독특한 표기 방식이 있는데 이 향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 향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문제 정도는 제망매가 이 작품 자체의 내용 그리고 여기서 쓰인 표현 기법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핵심 시어의 의미도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관련한 시와 시가 이제 여러 개 나오거나 아니면 한 개 정도 더 나와서 서로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는 이 죽음에 관련한 또 다른 시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의 포인트를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설명을 들어보면 돼요. 월면사의 제망매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갈래는 향가입니다. 향가. 향가와 향찰 이 단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글의 종류, 갈래, 문학의 장르는 향가이고요. 이 향가라는 문학의 갈래를 표기할 때 이게 통일신라 때의 작품이거든요. 그럼 아직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기 이전이죠. 그러면 뭔가 표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자를 빌리죠. 근데 중국이 한자를 빌리는데 한자를 빌리는 방식이 뭐 이두, 구결, 향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향가라는 문학 장르를 표기하는 방식은 향찰이라는 그런 표기 방식을 쓴다. 이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둘 다 빌려요. 둘 다 한자의 그러니까 소리죠, 소리. 뜻, 의미. 한자의 소리와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가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앞부분을 빌리기도 하고 뒷부분을 빌리기도 한다.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빌려서 표기하는 방식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우리말을 적을 때 이제 그 당시 뭐라고 했죠? 우리말은 있는데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가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뭔가 적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빌리는데요. 한자의 음과 뜻을 둘 다 빌려서 표기한 방식이 향찰이다. 그런데 이 향찰을 우리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향찰이라는 표기 방식은 외래 문화의 주체적인 수용 방식이다. 주체적인 어떤 수용 방식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향찰이 있기 전에는요 거의 한자의 의미밖에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다라는 이런 말을 뭐 중국 그러니까 한자로 표기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집에 가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곳은 뭐 집가, 갈 거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뭐 가, 에, 다 같은 조사나 어미 이 형식 형태에서는 특별히 표기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향찰이 뭐라고 했죠? 한자의 뜻만 빌리는 게 아니라 이 소리도 빌려요. 그래서 가는 뭐 의미와는 연관이 없지만 집가자를 쓰고 애는 뭐 사랑의 자를 쓰고 가다 할 때 이 다는 뭐 마늘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풀 센텐스 그러니까 전체의 문장을 다 한자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향찰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할 때 우리말의 순서대로 거의 모든 문장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표기 방식이다. 그래서 비록 아직은 우리만의 고유의 문자가 있기 전이지만 그래도 중국의 한자를 빌릴 때 우리말의 어순대로 주체적으로 좀 표기하려고 노력했다 해서 이 향찰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향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중요한 건 뭐다? 자, 이 글의 종류가 향찰이 아니라고 했죠? 이 글의 종류는 향가야. 자, 향가인데 이 향가라는 표기하는
이 한자를 빌리는 이 방식이 바로 향찰이다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향가에 대한 설명 여기서부터 모두 다 들으셔야 돼요. 자, 향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통일신라 시대다.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기까지 조금 넘어갑니다. 하지만 향가다라고 하면 신라 시대라고 딱 외우시면 되고요. 이것을 창작하는 계층이 누구였냐면 주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랑 들어봤죠? 화랑 그리고 이제 승려. 당시가 불교 시대였기 때문에 승려들이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화랑과 승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향가들을 보면은 이제 유독 스님들이 쓴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이제 월명사도 승려죠, 승려. 중간에 보면 불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가의 특징 지금 이미 향가의 특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아둘 게 뭐냐면 향가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다. 그래서 4구체 향가, 8구체 향가, 그리고 10구체 향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생님이 칸말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보냈죠. 그 이유는 이 뒤로 갈수록 좀 더 발전되고 세련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 그런 이제 특징 때문에 화살표를 썼어요. 자, 4구체 4줄짜리고요. 8구체 8줄짜리. 그리고 19체는 3, 4, 5, 6, 7, 8, 9, 10. 자, 19체에 요것을 보면은 10줄이니까 19체 향가죠. 그래서 19체 향가는 향가 중에서 가장 완성되고 정제되고 세련된 형식이다. 세련된 형식이다. 가장 잘 썼다. 문학성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데 자, 이때 제명막에도 보면요. 굉장히 이 당시에 쓴 게 맞아 할 정도로 이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비유하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문학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19체 향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일단 디테일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자, 4구체는 향가 중에 초창기의 모습, 8구체는 과도기다. 4구체와 19체의 과도기다. 이거 중간에 꼈다는 얘기죠. 그리고 19체가 가장 발전되고 세련됐다까지 얘기했고요. 이 19체 향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9체 향가. 자, 19체 향가를 슉 해서 여기 한 번 더 다시 한번 제대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19체 향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시험의 포인트다. 이제 이게 시험의 포인트가 발표할게요. 자, 하나, 셋. 자, 10줄이죠. 내용상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4, 4, 2 외울 수 있나요? 4, 4, 2. 우리가 크게 네 뭉탱이로 가면 기승전결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세 뭉탱이로 가면 기서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서결 이 단어도 알면 좋아요. 기구, 석구, 결구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서결은 그냥 어떤 3단 구성을 할 때 기서결. 자, 4, 4, 2. 이게 2, 2, 4, 2, 4, 4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4, 4, 2. 보통 여기서 이제 뭔가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뭔가 심화가 되고 여기서 시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19체 향가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걸 빨간색으로 할게요. 마지막 2줄 있죠? 자, 마지막 2줄이 행으로 따진다면 9행 10행이겠죠? 90. 그죠? 마지막 2줄. 이 9행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 첫머리. 자, 이거를 마지막 2줄을 우리가 결구라고도 하지만 낙구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마지막 낙자를 써서 낙구야. 낙구의 시작은 구야, 구. 자, 근데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존재합니다. 여기. 자, 아야, 야, 으아, 아으라는 감탄사가 있다. 자, 10줄 19체 향가의 9번째 첫머리. 자, 즉 낙구의 첫머리는 항상 감탄사가 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자, 19체 향가가 어떻다? 총 10줄짜리다. 우리 향가 중에 가장 발전되고 문학성이 뛰어나다. 4, 4, 2의 3단 구성이다. 그리고 기서결, 낙구 첫머리 감탄사. 근데 자, 선생님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당구장 표시를 하거든요. 이 19체 향가가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에 영향을 준다. 시조, 또 더 나아가서 가사에 영향을 준다. 시조와 가사는요, 시조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등장해서 조선시대 크게 유행하고, 가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통일신라의 19체 향가가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와 가사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면이 없기 때문에 좀 잠깐만 뒤로 돌려서 한번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9채 향가가 왜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의 영향을 줬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시조가 보통 이제 뭐 평시조, 사설시조가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게 평시조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시조 4음보라는 거 제가 기억나시죠? 초장, 중장, 종장. 자, 그러면 선생님 19채 향가 시조 딱 봤을 때 좀 비슷하지 않은데요? 다르게 생겼는데요? 자, 근데 얘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얘도 442의 3단 구성이죠. 그죠?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죠. 이제 내용상 3단 구성이라는 게 일단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구, 19채 향가 낙구 첫머리 이 자리에 아으아라는 감탄사가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시조는 어떻죠? 마지막 종장에 종장 첫머리, 종장 첫 음보에 이 자리죠. 이 자리에 3음절 세 글자를 이렇게 픽스 지킵니다. 그래서 세 글자가 이렇게 뭐 구름이, 임금님 이렇게 세 글자를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채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를 고정하는 것과 시조 종장의 첫머리에 3음절을 지키는 거 고정하는 것이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글자를 맞추기가 어려울 때는 감탄사를 억지로 써서라도 맞춥니다. 세 글자를. 아모타, 두어라, 아이야. 자, 이런 말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세 글자가 있을 때는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시를 창작하다가 세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 그러면 별 뜻이 없는 이런 세 글자짜리 감탄사를 넣어서라도 맞추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낙구 첫머리 감탄사와 유사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시간 관계상 말로만 할게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19채 향가에 쓸게요. 19채 향가에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는 시조에서 종장 첫머리 첫 음보, 여기 한 음보니까요. 첫 음보를 3음절로 맞추는 것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9채 향가가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선생님 아까 가사도 말씀하지 않았나요? 자, 가사도 이제 시조 다음에 나오는 게 가사인데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 이런 게 가사예요. 고전 시간대에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거 시 맞아? 소설 아니야? 할 정도로 엄청 길다. 그 가사예요. 근데 얘도 아무리 길어도요. 내용상 보면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 얘도 내용상 3단 구성이고요. 가사가 아무리 길어도요. 마지막 줄 있죠. 마지막 줄이 글자 수가 3543으로 음수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음수율, 글자 수를. 그래서 얘도 어떻다? 3543을 맞추는데 특히 얘도 마지막 줄에 이 첫머리에 3음절을 고정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19채 향가가 시조와 가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근거까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짜잔. 자, 지금 우리가 어떠냐? 한 10분 가까이 영상을 10분이 아니죠.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NG 냈으니까 영상이 지금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직 제막매가를 못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갈게요. 자, 설명했나? 향가에 대한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월명사 제막매가 제목을 볼까요? 이 제라는 것은 이 제문을 올리다. 제문이 뭔가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쓴 어떤 글, 편지 이런 게 제문이야. 제사할 때 제문.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망이라는 것은 잃었다, 죽었다. 누가 남매할 때 매, 누이가 죽었다. 그래서 쓴 노래다라는 거죠. 월명사의 제막매가 이 제목에서 누이를 잃고 혈육관계인 누이를 잃고 쓴 어떤 제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생사길은 2에 2삼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가 되겠죠. 첫 번째 부분. 자, 해석 들어갈게요.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2에. 자, 첫 번째 포인트 2에 여기가 어디야? 지금 이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살아있는 오빠죠. 살아있는 이제 시적 화자는 아직 살아있지.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은 이승이야.
외우세요. 이승. 자,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거. 야, 지금 이승에서 뭐 길 가다가 뭐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번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을 이렇게 가르는 것은 이승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달려 있음에 머뭇거리고는 어떤 죽음 앞에서의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 머뭇거림을 말하는 거야.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나 가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가요? 나 부처님한테 가요? 라는 말도 미처 못다 이루고는 말하다 라는 거거든.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나는 자 시적 화자냐 죽은 누이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서는 죽은 누이를 말하는 거야. 오빠 나 떠나요? 라는 말도 못하고 갔다? 아하 그러면 충분히 예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충분히 뭐 죽음을 미리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뭐 이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아니야. 예상을 하지 못해서 이별 인사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예상치 못한 죽음이라서 더 슬픔이 컸겠죠.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요 느낌은요. 어찌 갑니까? 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게 감정 막 노출하신가요? 그건 아닌데 감정을 조금 전체적으로 너무 슬픈 것을 이렇게 좀 누르고 절제하고 차분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말투에서는 그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 부분 들어갑시다. 어느 가잘, 가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에 시험의 포인트는 현관펜 해드릴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예저에 뿌러질 잎간, 자, 떨어지는 나뭇잎,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태어나고 가는 건 뭐로 옮겨? 라고 했어. 자, 시험의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요. 자, 현관펜을 할게요. 지금 현관펜 하는 건 모두다. 모두다. 아주 강력한 시험의 포인트라는 거.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라고 했어. 자, 이른 바람. 슝슝. 가을 바람이 불 때보다 원래 불어야 될 시기보다 너무 빨리 불었어. 이른 너무 빨리 불었어. 바람이 너무 빨리 불어서 나뭇잎도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됐는데 빨리 떨어졌어. 자, 이른 바람이라는 건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죠. 누이의 요절. 자, 요절이 뭐냐면 사람이 아직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일찍 죽는 거 있죠. 뭐 15, 14살, 20살 이렇게 본인의 수명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일찍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른 바람이라 표현했어.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겠죠? 이예저에. 자, 요거 해석도 하셔야 돼요. 이예저에. Here and there. 여기, 저기라고 해석 정확히 하세요. 여기, 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자, 떨어지는 잎, 나뭇잎처럼. 이 간 해석하세요. 이 간이라는 건 직유법임을 알 수 있거든요. 모모처럼, 모모같이 비슷하죠? 간. 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 같이. 자, 누가? 떨어지는 잎은 누구겠어? 죽은 누이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나뭇잎. 자, 죽은 누이.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이 나뭇잎 자체는 누이고요. 떨어지는 잎은 죽은 누이. 누이의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한 가지에 태어나고 한 가지. 자,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나뭇가지야. 이게 나무야, 얘들아. tree. 나무인데 이 한 가지라는 건 나뭇가지가 하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same parent. 같은 부모, 한 부모. 똑같은 엄마 아빠라는 거야. 이게 한 가지야.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엄청 시험의 포인트인데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이 시적 화자와 죽은 대상의 서로 관계가 혈육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동기간이라고 해. 동기간이 여기서 뭐 해병대 동기 그런 동기가 아니라 같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다, 파생됐다. 거기서 온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동기간 알려준다, 알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가족관계다, 남매지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 한 가지야. 다시 그림 봐봐. 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시적화자가 어떻게 슬퍼하고 있냐면 야, 우리는 분명히 같은 나뭇가지에서 태어났는데 자, 여기 나뭇잎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이 나뭇가지는 나야. 나. 오빠인 나야. 나는 아직 매달려 있어. 난 살아 있어. 그런데 분명히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여기에 달려있던 너 이게 누이야. 누이는 떨어졌어.
그래서 떨어졌어. 근데 분명히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그래서 같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밥 먹고 자라고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집에 살았어. 그런데 네가 갈 때는 떨어질 때는 도대체 너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몰라. 여기서 인생무상 느끼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인생무상 허무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좀 외웠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인생무상 허무함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약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 너희들도 만약에 같은 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어.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 하늘나라로 갔어. 그럴 때만 허무함 느껴질지 않겠냐? 그죠? 이건 하물며 같은 부모한테 태어난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인생무상 허무함.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슬픔으로 가는 거죠. 기억하세요. 4줄. 이 8줄까지는요. 그래프로 따지면 1구에서 8구, 그러니까 1행부터 8행까지는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로, 슬픔으로.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기가 낙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환을 하죠. 반전을 하죠. 이 그래프가 플러스로 훅 올라가죠. 왜냐? 이거 불교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불교와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거죠. 승화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한 번만 더 읽고 내려갈게요. 낙구, 기서결. 어느 갈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고 가는 곳은 모르온디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감정을 약간 절제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절제했던 감정이 약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탄식으로 흘러나온 게 어디냐. 그 참아왔던 감정이 조금 약간이라도 터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가는 곳 모르온디요 이런 게 아니라 가는 곳 모르는구나. 라는 거야. 모르는구나.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나. 약간 울먹거리는 부분이야,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일로 갈수록 이제 마이너스죠. 슬퍼하는 거야. 하지만 자, 낙구 19체 향가의 특징. 좀 조심하세요. 이 낙구 천물의 감탄사는 4구체와 8구체는 없습니다. 이런 함정을 내기도 해요. 모든 향가에 다 낙구가 있고 감탄사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여긴 감탄사 없다. 감탄사는 이 19체 향가에만 있는 거다. 자, 다시 오자. 이제 19체 향가의 특징이고 모든 향가의 특징이 아니라고 했다. 야야, 밑에철에서 맛볼나. 이제 이 맛본다는 건 테이스티 맛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나다. 너는 죽었지만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이제 기독교로 따지면 천국에 있지만 이거는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미타찰은 부처님이 있는 곳. 이제 미타찰 긍정적인 거죠. 부처님이 있는 극락세계에서 널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종교는 어떻죠? 죽음을 꼭 부정으로만 보지 않죠. 다시 만날 수 있고 특히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이라는 걸 믿죠. 윤회사상 모르면 안 돼요. 이 불교라는 건 죽음이 삶이고 삶이 죽음이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이렇게 돌고 돈다. 회전한다. 그래서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 아니면 또 재생한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은 약간 긍정적이야. 그래서 불교의 윤회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리면 정말 힘든 마이너스의 상황에서도 플러스로 극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낙구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있다. 그래서 이 아야라는 것은 19체 향가의 단순한 특징뿐 아니라 시상의 전환. 선생님, 시상이 뭐예요? 시상은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흐름을 확 전환시켰다는 거야. 마이너스로 가다가 아니야. 불교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서 죽은 누이를 내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때까지 열심히 불교적인 도를 닦고 기다릴 거야. 라고 희망은 있어.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상의 전환이야. 자, 아야, 미타즈에서 만날 나. 이 나는 죽은 누이가 아니라 정말 시적 화자 나겠죠. 시적 화자 자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나와 이 구행에 있는 나를 구분을 잘 하세요. 달라요. 여기서는 죽은 누이, 여기서는 시적 화자 본인. 도닦아 기다리고나 요 말투는 의지적인 말투야. 기다리겠어 라는 의지적인 그런 말투예요. 조금 선생님이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 한번 더 짚어 드릴게요. 자, 한번 보자. 아이고, 이게 지금 화면상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 새 걸로 볼까? 새 걸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제막매가 월명사 제막매가 총 복습해 볼게요. 자, 19채 향가입니다. 신라시대고요.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 계층이 창작을 했고, 자, 향찰이라는 독특한 표기 방식으로 표기했다라는 거. 한자의 음과 뜻을 모두 다 빌린다. 자, 그래서 19채 향가다. 4구체, 8구체, 19채인데 19채 향가가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 얘기했고요. 19채 향가는 내용상 3단 구성이고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존재하는 것이 후대에 등장하는 시조와 가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 근거가 된다까지 설명했고요. 자, 제막매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글이라서 추모적이고 어쨌든 슬프기 때문에 애상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애상적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데 이 애는 사랑의 자가 아니라 비의 애자예요. 슬프다는 뜻이야. 그리고 비유가 있죠. 비유가 있습니다. 문학성이 뛰어나요. 자, 이 글은 이 나뭇가지에 비유했어. 그래서 하나의 나뭇가지는 같은 부모, 하나의 같은 부모를 말하고 이 나뭇잎 있죠. 떨어지는 나뭇잎은 죽은 누이를 이렇게 비유했다. 그래서 비유가 있으면 문학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교적이라고 해도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는 아니고 불교적이고 특히 불교적인 용어는 이 미타찰이라는 단어, 부처님이 있는 극락세계다. 그래서 미타찰이라는 게 불교적인 시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미타찰은요, 시인이 어떤 그 승려임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타찰의 의미가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미타찰에 대한 의미는 한번 정리를 지금 해드릴게요. 자, 미타찰은 일단 시적 화자와 누이가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지금 이승과는 어쨌든 대비되는 공간이죠. 대비야, 대비. 이승, 미타찰은 저승, 죽음에 가는 곳, 대비되는 공간이다. 외우고 있나요? 세 번째는 이 시적 화자의 신분이 승려임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 세 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미타찰. 자, 그리고 지금 복습이에요, 복습. 자, 한번 총 복습해 봅시다. 제막매가 생사길,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는 이승을 말해.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는 거죠. 죽음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 이 나라는 것은 죽은 누이를 말합니다. 어느 가을, 계절감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었네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죽음의 원인,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을 암시한다. 여기저기 부러집니까 해서 떨어지는 잎처럼 여기가 비유법이기도 하고 비유 안에 은유지규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니네 비유법 알죠? 비유 안에 은유법, 지규, 의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대유법, 이게 다 비유학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잎, 비유법이라고 해도 되고 지규가 쓰였다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same parents, 같은 부모. 자,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다. 같은 부모를 그냥 보조관념 한 가지라고만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지규까지는 아니고 은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유법, 지규법, 비유하기가 너무 잘 쓰였다. 참 문학성이 뛰어나서 제막매가는 19채 향가 중에서도 정말 잘 쓴 그런 문학성을 높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제막매가를요, 향가의 백미다. 이 백미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란 뜻이거든요. 백미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나고 가는 곳 뭐로 온겨 이 부분 모르는구나까지. 자, 이 부분은 인생 무상 허무함까지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만 아야는 선생님이 아까 시상의 전환만 얘기했지만 또 혹시나 몰라 다 설명할게요. 이 감탄사 있잖아요. 이 감탄은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훅 전환되기 때문에 시상의 전환도 우선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떤 말이 나와도 맞냐면요. 시상을 집약한다, 마무리한다, 이런 말도 맞고요.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지금까지의 시 전체의 흐름을 한번 아야로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집약하는 거야. 요런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아야, 미타찰에서 만날 나, 이제 뭘 만날 나. 이 나는 시적 화자 자신이야. 사명의 나와 구분하세요. 그때까지 뒀다가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희망적으로 끝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적 승화다라고 해요. 승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승화를 어떻게 배웠나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이 고체가 액체, 물린 액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기화되는, 기체가 되는 이런 것을 뭐 승화라고 배우잖아요. 어떤 걸 건너뛰고 확 넘어가는 거. 자, 문학에서도 승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 죽은 거야. 장난 아니게 슬프겠죠. 뭐 슬픈 정도가 아니야. 마이너스 중에서도 진짜 마이너스죠. 근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아니야.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어. 나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고 갑자기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다른 말로 뭐 단순하게 극복이라 할 수도 있고요. 초극이라 할 때도 있어요. 초극은 극복은 극복인데 뭔가 초월해서 극복하는 거. 초월해서 극복하는 거. 그래서 종교적 승화는 좋은 뜻입니다. 종교적, 불교적 승화, 종교적 승화. 자, 이겨낸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음을 소재로 한 시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연관시를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 죽음을 소재로 한 시가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영상을 이제 금방 마무리할 수도 있고 보너스로 그 죽음을 소재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시들을 잠깐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뭐 유리창, 초혼, 하관, 기천, 이게 죽음을 소재로 한 시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이제 같이 제망매가 이제 묶여서 이제 나왔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선 죽음이라는 거, 이별, 그러니까 죽음이든 이별이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힘든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뭘 봐야 되냐면 딱 3개를 보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적 화자가 처해진 상황, 거기서 느끼는 정서, 그리고 거기서의 이 사람이 어떤 앞으로의 태도, 이 3가지를 보는 거야. 그럼 상황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죠? 죽었으니까, 이별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정서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마이너스입니다. 슬프겠죠. 애상적이죠. 그런데 이 태도에서 갈립니다. 태도가 그렇지만 난 이겨내겠어. 그게 뭐 종교가 아니던 그래도 내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어. 이겨내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로 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냥 마이너스로 울부짖거나 아니면 체념하면서 끝날 수 있어. 이렇게 플러스로 가는 경우도 많고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제망매가는 어때요? 제망매가는 플러스로 간 거죠. 불교적 승화, 종교적 승화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고 남은 여생을 씩씩하게 살아갈 것 같죠. 그래서 플러스로 갔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가 그냥 마이너스로 끝난 시도 있고 플러스로 가는 시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죽음을 소재로 한 관련 시들을 한번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연관 있는 시들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죽음을 소재로 한 시 중에서 좀 제망매가와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추려보았는데요. 비교의 포인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비교 포인트. 자, 아까 말했듯이 우선 시적 화자가 처해진 상황을 봐야 되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 이 3가지의 비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상황과 정서는 어떻죠? 죽음, 누가 죽어서 이별했어. 그걸 사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상황은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면 정서는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 가족이 죽었으면 정서가 슬프겠죠. 애상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상황이 마이너스면 정서는 90% 이상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는 긍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슬프지만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이겨내겠다. 내가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다.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이렇게 긍정으로 가는 태도가 있고 그냥 슬픔을 울부짖으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슬픔을
뭐 포기와 체념적인 어조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도가 긍정으로 가느냐 그냥 마이너스에서 머무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비교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비교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슬픔이란 정서를 굉장히 어떤 노출을 하느냐 뭐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노출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슬프지만 차분하게 절제하느냐 자 이렇게 감정을 노출하는지 절제하는지 이것도 비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절제를 한다고 해서 슬픔이 덜한 게 아니고 시적 화자가 시인이 그 시에서 감정을 좀 절제하면 오히려 그 시를 읽는 독자는 감정이 더 슬퍼지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시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 비교 포인트를 집중해서 시들을 구경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품이 되게 많아서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영상은 3시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교 포인트만 지금 볼 거고 하지만 앞으로 책상의 국어 이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이 작품들도 하나하나 단독으로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비교 포인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김소월의 초혼을 먼저 볼까? 김소월의 초혼.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어 헤어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주로 이름이여. 자 이게 이제 초혼이 고복의식이라고 해서 장례 절차 중에서 하나인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 때문에 이게 사람이 죽은 이의 이름을 막 크게 부르는 그 고복의식을 이제 소재로 해서 쓴 시인데요. 이것도 사랑하는 이가 죽었죠. 죽음을 소재로 한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감정이 굉장히 노출됐습니다. 이 영탄법이 많이 있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하면서 붉은의 서산화 마루에 걸렸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말하는 거야. 나는 그대 이름 부르노라 계속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제망매가는 좀 차분한데 얘는 노출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것은 이겨내 못 이겨내? 어떻게 됐죠? 부른 소리가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넓게 봤어요. 거리감을 넓게 봤어. 단절로 봤어. 아 얘는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마이너스에서 그냥 마이너스로 머물렀습니다. 끝났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망부성 모티브라 하죠. 부르다가 내가 주로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하면서 그냥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극복, 초극, 종교적 뭐 승화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감정을 굉장히 많이 노출했다라는 거죠. 서정주의 기촉도 또 한번 볼게요. 눈물 아롱아롱 님이 밟으시기는 서역 산만리. 이제 산만리 심리적 거리감. 님이 가신 곳은 저승이기 때문에 산만리 너무 멀리 갔네. 흰 옷깃 이거 봤을 때 아 님이 죽었다. 우리가 흰 수의를 입는다고 하죠. 그래서 님이 죽었음을 알 수 있어. 다시 오지 못하는 파쪽 산만리. 님이 간 곳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먼 곳이다. 이제 벌써부터 뭔가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멀게 보고 있죠. 신나 삶아줄 걸, 뭐뭐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뭐뭐 해드릴 걸 이런 거는 회한이라고 해요. 후회에서 오는 한스러움. 자 끝에 이겨내나 못 이겨내나 보자. 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가 온다. 소쩍새 귀촉도가 운다. 자, 운다고 감정이입을 했네요. 그대 하늘고 호울로 가신 니마라고 했어. 자, 이거 그냥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극복 의지, 재회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대 하늘꽃 홀로 가신 니마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정을 살짝 노출을 약간 한 편이고요. 이만큼은 아니지만 감정을 좀 노출했고 죽음이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로 끝났다라는 거죠. 자, 송수건의 산문의 기리어는 어떤가 볼까요? 자, 이 부분. 자, 산문이라는 것은 산의 입구 또는 절의 입구란 뜻인데 자, 송수건이 실제로 누이가 죽고 나서 쓴 시래요. 누이야. 그럼 누이가 죽었어. 그러면 제망매가와 굉장히 유사하죠. 가을산 그림에 빠진 눈썹 도원아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깨끗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에 따라가면 즈문방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자,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해 죽고 이제 혼자서 어떤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슬픔을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야. 자,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이 시가 너희 입장에선 잘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뭔가 플러스로 간다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돌로 살아서 반짝여와 자, 가끔은 물속에서 튀어오르는 물고기 뭔가 하강이 아니라 상승의 이미지를 쓰고 있어.
그리고 꽃 한 가지, 산다와 꽃 한 가지를 꺾어서 스스럼 없이 죽은 누이에게 건넬 수 있다. 이것은 이승과 저승을 단절로 본 게 아니라 뭔가 연결로 보고 있다. 그럼 얘는 뭔가 X의 상황에서 슬픔을 조금 느끼지만 뭔가 플러스로 가려놓은 느낌이 들고 있죠. 누이야, 너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원낫을 기러기가 강물에 뿌리고 가는 것을, 그러니까 강물을, 누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시적 화자가 강물을 보고 있는데 기러기가 막 날아가. 이 기러기를 보면서 살아있을 때 누이의 눈썹을 떠올리는 거야. 내가 한 잔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이제 누이를 위해서 술 한 잔 비워두고, 그렇게 가끔은 입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을, 자, 이것은 누이의 죽음을 영원한 단절, 영원한 이별로 보고 있지 않고 다시 뭔가 재회 만날 수 있음을 뭔가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도 뭔가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 들면서 자포자기, 포기,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누이야, 아는가? 눈썹 두원낫이 지금도 이 연못 속에 비춰옴을 하고 뒤에 좀 잘렸네요. 자, 누이야, 너는 죽었지만 너의 눈썹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연못에 다시 비춰오고 있어. 뭔가 긍정적으로 재회에 대한 어떤 약간의 기대,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는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김강균의 은수저, 정중의 유리창, 아이가 죽은 시로 유명하죠? 한번 보자. 아이가 죽었는데 감정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했죠? 시인이 절제를 하면 독자는 오히려 더 슬픔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되게 짤막짤막하게 가고 있죠.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아이가 죽은 상황을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어.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아기가 웃는다. 아기는, 그러니까 아기의 환영, 영혼을 보는 거야. 아기가, 이제 죽은 아기가 저승으로 가다가 그 아기의 어떤 영혼이 우리의 방송을 들여다본다고 느끼는 거죠. 창문을 열었다 닫는다. 먼 들길 아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되게 슬프게 느껴지고 있네요.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자, 극복 의지, 재회에 대한 소망 없고 슬픈 상황에서 그냥 슬프게 끝났습니다. 정중의 유리창도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이 시와 비슷해요. 자, 이건 워낙 유명한 시라서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볼게. 자, 유리창에 차고 슬픈 건 어른거린다.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아이가 죽어서 유리창에, 이제 차가운 유리창에 이 아빠인 시적 화자가 서서 아이의 어떤 환영, 영혼을 느끼는 거죠. 새까만 밤이 밀려와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매일 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먹은 별. 자, 물먹은 별이라는 것은 이 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밤에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니, 이제 역설법이 쓰여 있네요. 고운 폐혈관. 실제로 이제 정지용이 아이가 폐병으로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의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여기에서 약간의 탄식이 흘러나왔네요. 약간의 어떤 계속 지금까지 절제했던 감정이 여기서 약간 노출됐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하고 끝났네요. 자, 이것도 종교적 승화, 재회에 대한 소망 없이 슬픔 상황을 슬픔으로 끝났습니다. 자, 박모걸의 하관은요, 아마 이 영상 업로드 후에 다시 단독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학교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단독으로 올라갈 겁니다. 박모걸의 하관, 자, 관이 내린다라는 거라서 하강의 이미지가 되게 세게 느껴져요. 관이 내렸다. 자, 이거는 남동생이 죽은 시입니다. 혈육이 죽었네요. 자, 근데 이거는 불교적이지 않고 어떻죠? 기독교적이야. 박모걸이 실제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느낌, 기도조의 느낌이 있다. 기도하는 듯한 말투.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서 좌르르 하직했다. 자, 하직이라는 건 마지막 인사를 했다라는 뜻도 있고, 흙을 관에 내렸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그리고 좌르르, 툭, 여기 뒤가 잘렸네요. 음성상징어도 쓰여 있습니다. 자, 일단 음성상징어. 지금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로 꿈에서 만났던 환영을 본 거죠. 턱이 긴 얼굴이 날 보고 형님이라고 불렀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 간절한 그리움 나머지 꿈속에서 아우를 만났는데, 나는 오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겠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신으로 대답했어.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라는 건 이승과 저승을 단절로 본 거죠. 이제 이곳은 너의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이승은 눈과 비가 와. 하지만 네가 간 저승은, 저 세상은 이게 오지 않을 거야. 너는 어디로 갔느냐?
영님, 너의 목소리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너에게 닿지 못해.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하고 끝나요. 가 들리는 세상하고 시가 끝나버리네요. 이 시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극복하지 못했고 그냥 슬픔에서 슬픔으로 끝났고 전체적으로 절제하고 있고 슬픔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가 좀 세게 느껴집니다. 하관, 관을 내리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 포인트 보겠죠?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요 시까지 한번 구경해보고 이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진이여도 이날 만나게 하는 7월 칠성 나는 당신을 땅에게 묻고 오네. 이번에 아내가 죽었네요. 가족 중에 아내가 죽었어. 옷 한 벌 못 해주고 이렇게 수위나 죽고 나서 수위를 입힌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함, 자책감이 느껴지겠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오네. 하지만 아내가 죽은 시치고는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고 절제한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는 이겨내는지 못 이겨내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로 끝나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 사이 거리를 알게 하네. 자, 여기까지는 이승과 저승을 거리감을 넓게 멀리 봤어요. 하지만 뭔가 약간의 플러스로 끝난다는 느낌. 당신 나중에 흙이 되고 내가 나중에 바람이 되어 다시 만나는 기름을 알게 하네 했을 때 이것도 살짝 불교의 윤회 사상이 느껴지면서 지금 죽음, 이별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너가 흙이 되고 내가 바람이 돼서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거야. 재회에 대한 소망, 의지, 기대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은 슬프죠. 그리고 정서도 이제 뭐 슬프겠죠. 감정을 막 노출은 안 했지만 슬퍼. 하지만 뭔가 플러스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승화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 이 부분을 살짝 불교적 윤회 사상이 느껴지긴 하네요. 내가 남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열심히 흘리고 살아라. 이 부분도 보면은 제막매가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돛 닦아 기다리겠다라고 하죠. 나도 남은 여생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돌을 닦겠다. 그래야 죽은 누이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거와 여기가 좀 비슷합니다. 나도 다음 세상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남은 여생을 이승해서 밭 갈고 씨 뿌리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야 한 해 하면 당신 만나는 김을 알게 하네 하면서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약간의 어떤 플러스로 끝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절제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번 소개한 시들이 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정말 낯선 시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죽음을 소재로 한 연관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주제를 잡고 다른 시와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련 시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막매가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시들과 연계해서 비교 대조하는 시가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응용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보자면 아무리 낯선 시가 나와도 쫄지 말 것. 내가 당황을 하면 낯선 시가 나왔으니까 당황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낯선 시가 나와도 우리 책상이 국어쌤이 이거 그냥 읽으면 풀 수 있다고 했지? 이거 한번 줄치고 편하게 읽으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문제가 풀릴 거야 라는 좀 담대한 마음으로 그 낯선 시를 바라봐야지만 그 문제를 풀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하관으로 선생님이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